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오늘은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신정변, 그전에는 이제 이모군란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목들은 전부 다 갑신, 임오와 같은 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사건에 그런 말은 없고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건 1894년인데요. 이해 이름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94년은 우리가 갑오년입니다. 갑오. 여러분들 1894년에는 나중에 배울 내용에 또 나오다시피 좀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1894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해였다? 갑오년이었다 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 20에서 21페이지고요. 학습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exercise가 아니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행동,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운동은 알겠고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동학과 뭐다? 농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 운동과 관련된 주체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이 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동학을 우리가 2학년 때 사실 배웠었는데 잘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동학은 누가 창시를 했었죠? 조선 후기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종교들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종교가 좀 합해진 종교였어. 그래서 대표적인 교리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오심즉 여심, 뭐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굉장히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자체로서 인간은 모두 다 하늘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였어요. 종교적 교리는 사실 뭐 역사에서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이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역사에서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당시 세도 정치나 부정부패 그리고 탐관오리 그리고 뭐 매관매직 그리고 삼정의 문란과 같은 아주 힘든 상황, 백성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종교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학이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긴 했지만 1894년 즉 개화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했던 지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 동학의 확산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강이라고 하는 건 힘센 여러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본과 청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경쟁을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되는데 어디에서 경쟁하느냐? 조선에서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파는지를 가지고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나라 상인이 어디로 진출한다?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에 의거해서 일본도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조선 상인의 피해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조선 상인들만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양의 상인이라든지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점을 막 철거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본으로의 쌀 유출이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으로 쌀 유출이 증가한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쌀값이 폭등하게 된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하층민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은 쌀을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쌀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주식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즉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맺었던 게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했는데 이 조일통상장정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공령이었어요. 방공령.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방공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학습지 6페이지의 오른쪽에 노트에 보면 4번 방공령 있습니다. 방공령이란 조일통상장정에서 식량이 부족해질 경우 지방관이 곡식의 유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일본이 지방관들이 내린 방공령을 실시 1개월 전에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해가지고 결국에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방공령 선포는 일본의 반발로 어떻게 된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공령 선포의 실패는 결국에 쌀이 계속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겠고 그렇다고 하면 쌀값이 계속 올랐겠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 도시 하층민들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 하에서 무엇이 계속 확산되었다? 통학이 확산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탈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민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 세력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겠죠. 반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만 역시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정부가 나라의 백성들을 좀 책임지고 잘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뭐다? 평등 사상. 누구나 평등하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과 외세 배척, 다른 나라의 세력들을 배척하는 내용을 가진 동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살아 힘들어 죽겠어. 내가 왜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양반이 아닐까? 그리고 저 일본 청은 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외세를 배척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동학이 좋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당연히 좋게 들리겠죠. 그러면서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학이 사실 당시 조선에서 금지되고 있는 그런 그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동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동학 교도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뭘 전개하게 되면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게 됩니다. 교조라고 하는 건 종교의 할아버지, 즉 종교를 만든 시조,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라는 사람이 잘못된 종교, 나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이 처형당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동학은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학 교도들이 운동을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운동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삼례 운동, 삼례 집회와 보은 집회가 있는데요. 보은 집회가 있는데 삼례 집회는 종교적인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조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나쁜 종교라고 하면서 믿지 말라고 하면서 박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이 보은 집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관오리는 오리 꽥꽥 하는 그 오리가 아니죠. 탐오한, 욕심 많고 더러운 관리들, 잘못된 관리들을 좀 처벌해달라. 그리고 외세를 어떻게 해라? 배척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동학의 성격이 그냥 종교적인 거에서 이제 사회의 문제점, 사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개혁들을 이뤄나가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있었던 이 동학농민운동은 제1차 봉기부터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농민운동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제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제1차 봉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배경은요. 전라도에서 시작됩니다. 전라도의 고부라고 하는 지역의 군수 관리죠.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병갑.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횡포를 부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어떤 걸 했냐면 막 보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수지 같은 걸 지어야 된다고 막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 놓고 거기서 물을 가져다 쓰려면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송덕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고부 농민봉기가 발생해요. 고부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농민봉기는 그 전에 계속 늘상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인술농민봉기와 같은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해라 라고 사람을 한 명 보내는데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못 살겠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가 힘드니? 그래, 뭐, 요구사항이 뭐니?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엑스 이용태가, 이 나쁜 놈들, 너희가 봉기를 일으키고, 나라에 죄를 짓고, 너희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결국에,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겠죠. 더 화가 나게 되면서,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제폭구민. 포갑, 즉
폭력적인 포갑적인 정치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라고 내걸고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무장이라는 곳에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무장에서 봉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농민군이 이제 아예 군대를 형성해서 농민군이 탁 나오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진압하러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촌 전투 등에서 계속 누가 이기냐면 농민군이 이기는 거예요. 농민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군, 관군이 계속 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에 어떻게 됐냐? 농민군이 당시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조선이 우리 힘으로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선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 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텐진조약 기억납니까? 텐진조약이 기억나나요? 뭐였죠? 그렇지. 일단 조선에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일단 동시에 철수한다. 그리고 혹시나 둘 중에 한 나라가 다시 올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연락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다가 조선 정부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디까지 들어온다? 일본까지 파병을 해버린 거예요. 조선이 원하던 게 아니야. 조선은 청나라 군대가 와서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해주길 원했는데 이 부탁하다 보니까 텐진 조약의 근거에서 어떻게 된다? 일본까지 군대를 파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졌는데 이거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다른 나라 군대까지 다 들어오겠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조선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 화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래 농민군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줄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주기 원한다. 오케이 해줄게. 우리 일단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쳐들어온 지금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 얼른 화해하자라고 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써볼까요? 농민군은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 자치 조직을 설치해요. 그리고 이 집강소에서 폐정개혁안에 따라서 바탕으로 개혁을 실시합니다. 개혁을 실시하게 되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우리가 진짜 이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또 실시해 나갑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개혁이 잘 돼서 조선이 정말 발전되고 농민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지켜내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발전을 해서 근대화되고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차 봉기에서 바로 나타나요. 2차 봉기는 전주 화약 이후의 문제에 대해 한 겁니다. 조선이 청과 일본에 군대를 어떻게 해달라? 철수를 요구해요. 이제 우리 동학농민운동 끝났다. 우리 농민군하고 화해해가지고 우리 끝났으니까 청나라, 일본 군대 이제 돌아가. 우리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개혁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은 아우 괜찮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일본 너희 도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결국에는 끝끝내 어떻게 했냐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냐?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청나라가 야 우리 조선이야. 우리 말 듣는 조선인데 왜 너 맘대로 경복궁 점령해? 나가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싫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청나라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학농민군이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일본이 와가지고 쥐락펴락하고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학농민군이 일본에 반발해서 재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제2차 봉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차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서울로 진격하는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충남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우금치 전투를 벌였는데 성능 좋은 일본의 군대 앞에서 결국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이 처형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전봉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요 사람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 2차 봉기는 참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동학농민군의 활동까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를 살펴봤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갑신정변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동학농민군의 요 내용도 우리가 조금 그 패전개혁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봤어요. 자,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이건 우리가 집강서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했죠. 패전개혁안은 여러 판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는 오지영의 동학사라고 하는 책에 담아져 있는 패전개혁안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또 나와 있고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 이건 뭡니까? 관리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다. 아이고, 부정? 잘못 적었네요. 부패를 어떻게 한다? 타파하자. 부숴버리자. 두 번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이거는 뭘 폐지하자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죠. 신분제를 폐지하자. 노비 이런 것들 없애버리자. 젊은 과부의 재가. 이거는 뭐다? 재혼을 의미합니다. 재가라고 하는 거. 재혼하는 거. 그전에는 과부가 재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딨냐? 과부들은 재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명잡세. 이거는 뭐 이름도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들을 뭐 하지마? 일절 거둬들이지 말자. 이거는 공정한 조세제도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의 채용은 뭐 하자? 지벌을 타파한다. 아까 문벌과 같은 말이겠죠. 문벌과 같은 말입니다. 지벌은요. 뭘 등용하자? 인재를 등용하자. 그러니까 가문이 잘났다고 막 뽑아주고 그러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하자. 능력 위주의 사회를 뭐 한다? 지향한다. 그 다음에 외적. 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외는 일본이죠. 외는 일본이 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반외세. 외세에 반대하고 우리가 이것을 척외라고 부릅니다. 척외. 일본을 배척한다라고 해서 척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토진을 어떻게 합니까? 균등히 나눠 견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
통치 제도를 개혁하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개혁정강 14개조 정강에서는 그저 세금제도, 조세제도만 개혁하자고 했다면 여기 동학농민군에서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어때요?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전개혁안 내용을 살펴봤을 때 동학농민군들이 원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진정으로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고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그리고 패전개혁안까지 살펴봤을 때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차 분기에서 반봉건적인 특징이 강했죠.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자라고 했다면 2차 분기에서는 반외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반봉건적이고 어떻다?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운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의의를 살펴보면 지금 아직 안 배운 건데 좀 이따 배우게 될 텐데요.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반영된다? 가보개혁에 일부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또 이 동학농민군의 농민군 일부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도 어디에 참여한다? 의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동학농민군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조금 이것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 가지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가보개혁의 내용이라든지 독립협회 그리고 광무개혁 많은 이러한 패전개혁안이나 개혁정강 14개조와 같은 조항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항들마다 우리가 조항만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갑신정변이 정말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를 잘하던 그런 개화파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내용이라면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은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정말로 절실한 먹고 사는 거에 정말 절실한 그 사회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에서 이런 점은 훌륭하다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 안에서도 이런 거는 정말 그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거였다라고 하지만 조금은 뭔가 정제되지 않은 점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